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철학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른바 분석 철학이라는 것인데요. 분석 철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대륙 철학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분석 철학과 대륙 철학은 철학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방법론이에요. 대륙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 대륙을 말하는 건데요. 유럽 대륙에서 행해졌던 철학을 대륙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학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철학. 뭐가 떠오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철학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철학적인 느낌이 이제 대륙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문과이신 분들은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을 테고 그런 문과적인 느낌으로 하는 철학을 대륙 철학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대륙 철학에 대해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철학이 인간의 학문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인문학적이고 너무 문과적이지 않은가, 그 결과 너무 문학작품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게 과연 학문이냐 이거지, 수필이자 문학작품에 불과한 거 아니냐, 나는 좀 더 학문다운 학문을 하기를 원한다, 이 문과들이 하는 철학은 별로 믿음스럽지 않다 이거야. 특히 대륙 철학 하면 보통 실존주의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실존주의에서는 삶을 고통으로 표현하곤 하잖아요. 삶은 고통이며 고독이며 그런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그러한 철학인데, 사실상 그대로 그냥 우울증 계열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삶이 고독하고 고통이야? 어쩌라고. 실존주의는 철학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철학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철학은 지식 그 자체에 대한 탐구심일 뿐입니다. 너희는 철학을 망각하고 있다. 철학 망각의 역사다. 그래서 저는 대륙 철학의 한계점을 깨닫고, 대륙 철학이 너무 개의 같아서 제 나름대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철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륙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분석 철학이더라고. 내가 해왔던 철학적인 방식이 분석 철학이더라고. 결국 저처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분석 철학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분석 철학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행해졌다고 해서 이제 대륙 철학과는 그 방향성을 달리하는데, 이른바 수학이나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행해지는 이과냄새 가득한 철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수학도 하나의 언어잖아요. 인공적인 언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는데요. 그 자연어가 가진 의미를 탐구하고, 나아가 수학이라고 하는 인공적인 언어를 활용하여 수학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그 의미를 탐구하는 언어와 수학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알파고식 철학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 분석 철학이 무엇인가 한번 깊게 탐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분석 철학은 논리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철학이며 수학적인 방법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리 논리학을 활용하는 것이 주된 탐구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수리 논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논리학은 분석 철학을 하기 위한 거의 필수적인 언어이며, 철학을 수학의 세계로 가져오는 아주 핵심적인 언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것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수리 논리학은 당연히 수학에서도 활용이 되겠고요, 분석 철학에서도 활용이 되고, 또 컴퓨터 과학에서도 활용이 된다고 하네요. 다만 컴퓨터 과학 쪽은 최근에는 알파고 이후에 딥러닝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는 사실상 인공지능이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에서 수리 논리학이 갖는 위치가 예전만큼 중요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어쨌든 수리 논리학은 즉 생각을 위한 수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자연적인 언어를 버리고 그 생각을 수학으로 기술하려는, 이게 바로 이과의 철학이다. 옛날에는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학자들이었어요. 저도 수학을 너무 좋아했고요. 수학이 너무 재밌었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학문이죠. 저도 그 가상의 세계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러나 수학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나의 능지처참한 지능으로는 더 이상 수학을 하지 못하겠다 포기하고 수학길을 떠나긴 했지만, 다시 철학을 통해 수학의 세계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마치 운명과도 같은 만남이다. 다시 수학의 세계에서 철학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이 끈질긴 악연. 사실상 이과에서 가장 섹시한 학문이 수학이라고 한다면 문과에서 가장 섹시한 학문이 철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학과 철학이 만나는 장소인 수리 논리학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분석 철학이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보았는데요. 예, 스님과 함께 분석 철학의 세계로 빠져보지 않겠습니까? 수리 논리학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명제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신 분이라면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다음까지 배웁니다. 어떠한 명제 P가 있어서 그 P를 사람은 죽는다 라고 정의했다고 해보죠.
근데 우리는 이 명제를 수학의 세계로 가져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x는 죽는다라는 x 변수를 사용하여 문장을 표현할 겁니다. x라는 변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px라고 서술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명제라고 하는 것을 함수로서 취급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와 완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형식에서 만약에 소크라테스 죽는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x 자리에 소크라테스를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문장은 ps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엄밀하게 해석하면 소크라테스라는 대상이 죽음이라는 속성을 가졌다라고 해석하면 엄밀한 해석이 되는데, 즉 어떠한 대상과 그 대상의 속성이 만남으로써 명제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상과 속성이 만나면 명제가 된다. 이러한 명제들이 이제 기본 단위이고, 이러한 명제들을 활용하여 더욱 심화된 표현을 하기 위한 도구가 존재하는데, 그 도구가 바로 논리 연산자라는 것입니다.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명제라고 하는 그 기본 단위들을 더욱 명확하고 심화된 표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연산자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6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not 부정, and 연언, or 선언, if 조건, 그리고 or 모든과 exist 존재입니다. 이 6가지만으로 온갖 표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철학을 할 거라면 이걸로도 충분할지 모르겠으나 평행사학적 표현까지 하려면 이걸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950년쯤에 솔크리키였나 하여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양상논리라는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제가 수리 논리학에 빠져든 이유도 이 양상논리적 표현이, 그 양상논리적 표현이란 필연과 가능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필연과 가능은 무엇 필연이다, 무엇 가능하다와 같은 어떠한 존재론적인 양상을 표현하는 개념인데요. 윤리적인 의미나 인식적인 의미로도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윤리적인 변형을 거칠 경우 필연의 경우에는 명령으로 윤리적 변형이 되겠고, 가능의 경우에는 permitted, 허용으로 윤리적 변형이 되겠죠. 반대로 인식적인 변형도 가능한데, 인식적인 변형을 거칠 경우 지식연산자 K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다룰 것이 바로 이 지식연산자 K입니다. 제가 이제 철학에서 가장 흥분하는 분야가 바로 인식론이거든요. 나는 인식론적인 내용을 보면 바로 발기한다니까, 정말로. 지식 그리고 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탐구하는 글만 보면 바로 발기해버립니다. 부끄럽지만 지금도 발기했습니다. 알미란 무엇인가? 지식이란 무엇인가? 정말 인류가 해결하고자 해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궁극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건 발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이 지식이라는 개념이 거의 발기부전 치료제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지식연산자를 사용하여 명제를 구성하게 되면 KXPS라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K는 뭐죠? K는 알고 있다, 어떠한 지식이 있다라는 표현이고, X라는 변수가 존재하겠죠. 이것은 지식연산자의 대상입니다. 즉 X는 알고 있다라는 어떤 표현이 되겠고요. 그럼 그 X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서술해야만 하는데, 아까 PS가 뭐였죠?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였죠. 즉 KSPS라고 하면 X는 소크라테스가 죽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명제를 더욱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연산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양상논리학을 전파하고 나서 얼마나 흥분을 했던지, 어떻게 언어를 이러한 수학 기호로 표현을 하는 생각을 했을까. 이게 언어인가 수학인가? 수학을 좋아했던 입장에서는 흥분할 수밖에 없는 언어의 수학과, 저는 여기서 이미 발기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요, 그 세계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뭐든지 세계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학에도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를테면 하늘을 나는 소라는 것은, 하늘을 나는 소를 상상하는 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어떤 문제가 되죠?